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뭘 했느냐면, 뭘 했죠? 애완정서곤충 중에 장수풍뎅이 했죠, 그죠? 또 사슴벌레 했죠? 했잖아. 근데 이제 유충의 먹이까지 했죠, 그죠? 유충 먹이는 어떻게 만든다, 성충 먹이는 또 어떻게 만든다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사료에 관한 부분은 지금 나오지만 그냥 뭐 한다? 패스합니다. 자, 요게 이제 젤리뽀예요. 요렇게 만든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마트 농산업 쪽에 하겠다 하면은 얘 곤충들이 가장 잘 먹으면서 또 산란수도 많으면서 가능하면 수컷보다는 또 암컷도 많이 사료로 해서 할 수 있으면 암컷을 많이 알에서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크면서 암수가 구분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 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은 대박이 나는 거야. 뭐 1천억, 2천억 연매출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시장을 향해서 달리면 몇 조 시장으로 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산업곤충 시장이 수십 조입니다. 30조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약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산업곤충학을 하면서 목표로 해야 될 것은 이러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9-2주차로 갑니다. 지금 우리가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보기가 아니고 슬라이드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서 애완곤충이 있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귀뚜라미 됐죠, 그죠? 그냥 소개는 했잖아. 뭐 정확하게 세부적으로는 안 해도. 근데 이제 우리가 나비 같은 경우에는 필드 바깥에서 호랑나비를 이제 지농업사 과정에서 한다 했지만 여기 보세요. 뭡니까? 나비는 나비인데 무슨 나비예요? 예, 배추나방이에요. 배추나방. 배추 흰 나방이 흰 나비예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나방하고 나비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방은 아주 좀 작고 나비는 좀 큽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그림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요거에 관해서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배추 흰 나비는 나비 목입니다. 그죠? 흰 나비과에 속하는 나비로 흰색 날개를 가져서 흰 나비라 부른다. 일본, 중국, 유럽을 거쳐서 북미와 뉴질랜드까지 살 정도로 분포 범위가 매우 넓다. 배추과 식물을 애벌레가 먹고 살기 때문에 배추나 무밭에서 나비와 애벌레를 흔히 볼 수 있어서 해충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배추벌레 내가 얘기를 했죠, 그죠? 그죠? 그럼 애벌레 상태는 어떻다? 요게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실제 뭡니까? 아까 그 해충은 사이즈가 적고 나비는 크다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 얘기했잖아. 그런데 우리가 실제 활용하는 것은 이 작은 해충으로 알려진 게 아니고 큰 걸, 육종을 한 겁니다. 큽니다, 그죠? 그 육종 방법이 다양하게 있겠죠? 어떻게 합니까? 요 상태로 보면 해충이잖아. 유충 상태에. 배추 잎을 깔아 먹으니까 얘가 해충이지. 그죠? 해충인데 얘를 우리가 애완정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너무 작은 것보다는 약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육종을 할 때는 가장 핵심적인 A와 B를 교미를 시켜서 C라는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선발 육종이에요. 여러 마리 보고 그 중에서 큰 놈, 이쁜 놈을 싹 골라냈어. 걔를 계속 교미를 붙이는 거지. 걔들끼리. 그것도 하나의 육종 방법입니다. 그걸 일명 선발 육종. 그리고 A와 B를 교미를 시켜서 C를 만드는 것은 교배 육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는 뭐냐 하면 이 아주 작은 거, 토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날개가 큰 애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도시화 산업화 때문에 배추 흰나비도 보기는 힘들다.
이미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배추 흰나비 기르는 과정이 올라와 있다. 학생들이 자주 만나야 하는 종이며 애완학습곤충으로 유통 판매가 되고 있다. 근데 실제는 별로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기주식물이 뭐죠? 얘들이 주로 서식하는 식물, 붙어 사는 곳, 그죠? 알의 유통 문제로 인해서 학생들이 건강한 개체를 얻는 것이 힘들어 애완학습곤충으로 배추 흰나비를 이루는 것이 쉽지 않다. 자, 성충은 뭐예요? 나비죠, 그죠? 무, 엉겅퀴, 파, 메밀꽃 등의 꿀을 빨아먹는다. 특히 황색과 보라색 계통의 꽃을 좋아한다. 나비를 키우고자 할 때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이기도 하지만 실제 사육을 실시하되면 지속적으로 사육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자, 생활서를 한번 봅니다. 흰나비 3월 중순에서 10월에 걸쳐서 연 3, 4회 출현한다, 그죠? 자, 성충 먹이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배추 흰나비 성충은 기본적으로 꽃의 꿀에서 당, 물, 미네랄 등 많은 물질을 얻고 또 이러한 꽃의 꿀은 교미를 하거나 산란하기에 좋은 환경을 찾는 데 도움이 주고 꽃 꿀을 먹지 못하게 되면 며칠 내에 죽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충 먹이를 공급하는 일에 신경 써라. 성충이 좋아하는 먹이는 배축과 국화과 민들레, 엉겅퀴, 개미치, 파 등의 꽃 꿀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벌처럼 꿀을 좋아한다 이 얘기죠, 그죠? 따라서 이러한 꽃들을 준비해 주든지 아니면 아래 표와 같이 인공 헛밀이라는 것은 꿀을 따는 거죠. 빠는 거. 이것이 가능하게 해주면 생육에 좋다. 아래 표와 같이 배추 흰나비 성충의 생육에 적합한 먹이원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이유는 성충의 생존 기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성충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산란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보면 아까 이 전 시간에 젤리바하고 성충 먹이 만드는 법을 간단히 설명했죠, 그죠? 자, 한천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당도를 낼 수 있는 게 있었죠, 그죠? 다양하게 있잖아. 설탕을 투입하면 되겠지. 같이 끓이겠지,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 했어요? 딱 꺼내었어. 끓이고 나서 꺼내어서 비타민, 그 다음 단백질원. 그러니까 전지분유, 탈지분유도 괜찮고 전지분유도 괜찮아요. 송아지 있잖아. 우리 송아지 낳으면은 송아지한테 주는 분유가 전지분유가 있어요. 지방 포함된 거. 요걸 같이 줘도 되고 지방이 많다 싶으면 지방을 조금 줄인 탈지분유를 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탈지란 것은 지방이 없으니까 단백질이 많은 거예요. 요걸 주면은 얘들이 일단 다니까 좋아하겠지. 단백질이 많으니까 어때요? 산란율도 높아지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성충 먹이로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아까 얘기해서 했듯이 사슴벌레나 뭐 집게벌레, 그 다음 장수풍뎅이 성충 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 그래서 실험을 해봐야 돼. 요걸 이제 설탕을 어느 정도로 넣는 게 좋느냐, 전지분유가 좋느냐, 탈지분유가 좋느냐, 요 부분에, 그리고 비타민은 어느 정도로 넣는 게 좋느냐 하는 부분은 실험을 해봐야 돼. 그게 연구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걸 찾아내야 돼. 그래서 뭘 만든다? 사료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딱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요. 내가 제품 등록을 하잖아. 하면은 누구든지 업그레이드 시켜서 마케팅을 할 수가 있어. 이게 돈이 된다면 대기업도 달라들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나는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까?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을까? 무슨 소리야? 일단 특허를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특허 등록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이 있으면 특허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치를 해보면, 자, 특허청 키프리스라는 데가 있어. 거기 서치를 해보는 거예요. 찾아보면은 예를 들어서 곤충 성충 먹이 제조해서 딱 두드려 보면 여기에 관한 것들이 쫙 등록이 돼 있어.
그러면 그게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생산하면은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잘못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을 내가 사서 쓸 수도 있어요. 특허낸 당사자에게, 발명자에게 1년에 10억 또는 1년에 1억 사용하겠다. 또는 매출액이 얼마 해서 할 수도 있고, 그 중에서 내가 완전히 특허가 너무 좋다. 나는 사업화를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능력이 되면 전용 실질권이라는 게 있어요. 전용 실질권. 이 특허를 완전히 내 거로 사들이는 거야. 내 회사로. 그러면은 이 전용적으로 나만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분이 발명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은 비싸게 받으려고 하겠지. 한 100억 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건 나는 100억 없으니까 우선에 10억 주고 연매출 3%로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통상 실시권이 있어. 아, 내가 해도 되고 다른 사람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명자 입장에서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누구에게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계약금 1,000만 원, 매출액의 1%뭐 이런 식으로 좀 약하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충먹이를 여러분들이 개발을 했다면 아니면 안다면 미리 여러분들이 앞서가는 방법은 선행 연구를 조사를 해야 돼요. 지금까지 얼마 어떤 단계까지 와 있다. 그것을 전부 파악을 다 해야 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국제 특허까지도 그리고 논문까지도 다 완벽히 파악을 한 다음에 새로운 업그레이드 된 것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 더 모든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됐다 하면은 이걸 개량 특허라고 그래요. 개량 특허. 그럼 여러분들이 특허를 내기는 쉽지가 않아. 거의 하면은 90% 이상이 리젝트 된단 말이에요. 그건 누굴 통하느냐? 변리사를 통한다. 그럼 변리사는 거기에 대해서 치밀하게 조사를 다 해. 그래서 이게 특허를 걸어야 될 게 있고 걸지 말아야 될 게 있고 개량 쪽으로 가야 될 게 있고 다 본인들이 알아서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발명만 하면 돼. 그래서 지금 특허는 변리사들이 담당하고 병이 나면은 의사 선생님이, 약은 약사에게 하듯이 똑같은 그 원리에 준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유충먹이 있죠. 유충먹이는 배추 흰나비는 배추과에 속하는 식물, 특히 배추, 케일, 브로콜리 이런 다양한 식물을 먹이로 생장한다. 배추 흰나비를 기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먹이원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하고 먹이 식물을 직접 재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내가 A라는 장수풍뎅이도 좋고 어떤 곤충이든지 얘들이 좋아하는 것을 재배를 해야 됩니다. 작물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땅을 뭐 1,000평을 산다, 10,000평을 산다 해서 이렇게 거기서 사료를 재배를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 사료의 공급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게 공급이 안 된다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에 부닥칠 수 있어. 얘들 다 죽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재배하는데 재배의 안정화를 기해야 되겠죠. 만약에 재배하는 작물이 한 방에 병에 걸렸다 아니면 문제가 되어서 죽었다 아니면 공급이 안 된다 하면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얘들을 잘못하면 큰일 내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료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사료. 그래서 내가 어떤 곤충을 사육을 하건 간에 거기에 필요한 사료는 미리 공급 계획이 100% 내가 장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 공급받겠다 하는 것은 믿지 마세요. 그런데 어디에서 공급받겠다 하지만 그게 대중화 또는 대량 생산 많이 유통이 되는 것은 좀 덜해. 그런데 이제 소규모로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딱 한 군데, 전 세계에서 딱 한 군데만 생산한다면 여기서 문제가 딱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반드시 감안을 해야 된다. 근데 뭐 조그맣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사업이잖아요. 대량으로 할 때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소규모 사육할 때는 기주식물에 씨앗을 뿌리고 2, 3개월 뒤에 하나씩 화분에 이식해서 재배하면 되고요. 초기에는 진딧물 같은 해충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잔류 독성이 짧은 다이어톤과 같은 농약을 살포하여 재배하고, 배추 흰나비가 먹기 15일 전에는 농약을 살포 안 하는 것이 좋다. 그죠? 자, 요것은 우리가 일반 채소 작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상추, 시금치, 배추, 또 뭡니까? 오이, 뭐 어떤 작물이든 시설 작물, 원예 작물 같은 거 재배할 때는 출하하기 2주, 그러니까 한 15일 전에는, 전부터서는 절대 농약을 시용하면 안 됩니다.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뭘 또 시용하면 안 되느냐 하면은 질소질 비료 있죠. 잎색을 부드럽고 녹색이 나게 하고 또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질소를 시용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질산염이 축적될 수 있어요. NO3 마이너스 전하된 질산염이라고 해요. NO3. 이것이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과거에 1990년대에 어떤 문제가 됐냐, 이게 캔서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 해서 방송에 매스컴에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내가 그것 조금 연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완전히 질소가 그냥 나이트레이트 NO3 상태 또는 아모니움 상태로 흡수돼서 완전히 아미노산, 단백질로 가지 못하고 그 용액 속에, 연맥 속에 남아있다면 그게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농약도 마찬가지예요. 농약이 우리가 사용하면은 반감기가 있어서 거의 한 2주, 한 달 정도 되면 없어집니다. 없어지는데 이것을 출하를 한다고, 야, 뭐 배추벌레고 있고 해서 농약을 한 출하하기 3일 전에, 5일 전에 살포를 한다. 이건 심각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역시 나방에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15일 이내에는 살포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배추 흰나비 먹이 식물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죠? 유채죠, 그죠? 배추꽃도 이런 거 펴요. 어쨌든 이렇게 케일하고 다양한 배추하고 이런 식물들을 심어서 사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알은 어떻게 놓느냐 하면, 성충 사육 케이지는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92, 70, 106cm 이상의 크기에서 산란을 받는다. 그리고 이 데이비드하고 가디너 박사의 연구에서 이보다 작으면 배추 흰나비가 활발하게 활동을 못한다. 그래서 교미에 방해가 돼서 산란에 악영향을 미친다. 배추 흰나비 성충은 암컷과 수컷을 구분할 때 자외선을 이용해서 구분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기르더라도 가급적이면 자외선에 들어올 수 있는 상이 있는 곳을 선택해서 산란 장소를 만들어야 하지만 교미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또한 3100에서 3600루스 이상의 조건에서 사육하는 것이 산란에 좋다. 요거에 관해서는, 자, 룩스라는 개념은 이 밝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촛불을 몇 개 켰느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완전히 오늘은 거의 선이 되죠, 그죠? 뭐 100%는 아니고 한 80% 정도 선이 맑은 날이다. 이런 날은 봄에 사실은 자외선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입니다. 봄볕에 걸리면요, 그 며느리가 미우면 옛날에 보리밭에 풀 뽑아라고 내보내요. 언제? 봄에. 특히 4월 달에. 그러면 새카맣게 돼.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어. 그처럼 이 4월 달에는 자외선이 강합니다. 지금 이때쯤 되면 바깥에 몇 룩스냐면 한 7만에서 8만 룩스 정도 됩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면, 아주 맑은 날, 뭐 미국 캘리포니아 정도 되면은 한 아주 맑은 날 한 8만, 7만, 8만 룩스까지 나옵니다. 이건 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바깥에 나가면 뭐 땡빛에 거의 뭐 30분도 못 있어요. 그 정도로 여름이 내리쬐일 때고,
지금 우리는 그 정도 안 나옵니다. 우리는 맥시멈이 한 13만, 14만 룩스 나오면 최대로 나옵니다. 오늘은 한 7, 8만 룩스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밝기로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식물에 있어서는 뭡니까? 마이크로몰 단위로 빛의 세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이 다릅니다. 밝기와 빛의 세기는 다르다 하는 겁니다. 광합성에서 활용하는 것은 밝기가 아니고 빛의 세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레드광하고 블루광, 그러니까 적색광하고 청색광이 광합성에 이용된다. 두 개를 같이 조사를 하면 광합성량이 많아진다. 이멀슨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럼 이 정도 광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여기에 블라인드를 다 치고, 형광등 있죠? 형광등 한 3개 정도 켜면 됩니다. 그 정도 하면은 이 정도 나옵니다. 한 3000대 정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낮 온도는 아까 25를 기억하라 했죠. 25에서 35, 밤은 18에서 25 정도. 그러나 38도씨 이상으로 올라가면 죽을 수 있다.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유지해라. 자, 이게 나옵니다. 개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맑은 날 밖에 꺼내서 암모니아수나 물 등으로 세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말린 다음에 사용하면 병원균 발생을 줄인다. 이 살균 작용이죠. 또한 성충 먹이는 자연 상태의 꽃을 이용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10% 슈크로스 솔루션, 설탕물이죠. 그죠? 그래서 물 1리터에 설탕 100g을 녹여서 써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충이 현밀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그래서 빨아먹을 수 있게끔 해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 색소를 0.15% 넣어서 주면 더 효과적이다. 배추 흰나비의 산란 정도는 기주식물에 대한 유충 가해 정도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자, 여기는 부화, 이제 알각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이 있죠, 그죠? 여기 이제 하얀 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부화가 되는 겁니다. 배추 흰나비 알은 원뿔 형태의 유백색, 하얀 우윳빛 색깔을 띈다는 거죠. 알 크기는 대략 1.5mm 정도다. 일반적으로 성충이 앞다리를 이용해서 기주식물이 강건한지 확인한 후에 산란하기 때문에 잎 뒷면에 많이 산란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알은 수정을 위해서 정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구멍이 있고 이 구멍을 정봉이라 한다. 배추 흰나비 성충이 산란한 알은 2, 3일 정도 되면 깨어나고요. 배추 흰나비 애벌레는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알의 턱을 이용해서 알 껍데기에 구멍을 내고 나와서 알 껍데기를 먹습니다. 자, 배추 흰나방 같은 경우에는 알에 턱을 해서 쪼아서 나온다 했죠. 그죠? 루에는 어떻게 나온다 했습니까? 액티손하고 했잖아. 타액을 분비해서 녹여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알 껍데기를 다 먹은 어린 루에 어린 애벌레는 다시 먹이 식물을 찾아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죠? 자, 그럼 애벌레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를 1령, 한 번 탈피한 애벌레를 2령 이렇게 부른다. 그죠? 그래서 배추 흰나비 애벌레는 총 4번의 탈피를 해서 5령까지 존재한다. 그래서 루이하고 같다. 그죠? 루이도 5령까지 있죠? 배추 흰나비 애벌레는 일주일에 대략 2, 3회 탈피를 한다. 그러니까 2, 3일에 한 번씩 하니까 엄청 빠르잖아요. 그죠? 탈피를 할수록 먹이 식물을 먹는 양은 급격히 늘어난다. 야외에서 채집한 애벌레 또는 사육 중인 애벌레는 그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육 상자에 넣는다. 일행 이후에는 요거는 참고로 하면 됩니다. 그죠? 필터 페이퍼 깔아주고 습도 조절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잎이 너무 빨리 시들지 않게 하려면 습도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너무 습도가 높아버리면 병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 주의해라. 매일 다 먹은 잎과 똥은 제거해주고 새로운 잎을 넣어주고 일주일에 2회 정도 새로운 사육 용기로 교체해주라. 요게 제일 귀찮죠. 그러면 이걸 사육 용기를 교체하지 않고 밑에 종이를 깐다든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요것이 이제 특허를 낸다든지 아니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분야다 하는 거죠. 그리고 번데기가 될 시기에는 물이 많은 똥을 눕니다. 그래서 마른 자리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이때는 애벌레를 꺼내서 새로운 용기에 넣어주라. 갓 부화한 애벌레부터 실내의 조명 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유지해주면
비휴면 번데기가 돼서 25도씨에서 7일에서 10일 뒤에 번데기가 되어 나옵니다. 하지만 22도씨의 저온에서 12시간 미만의 조명하에서는 모두 휴면 번데기가 되어버립니다. 자버립니다. 깨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온도와 조명 시간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휴면 개체를 만들어서 재울 것인지 이렇게 결정하라는 거죠. 또한 휴면 번데기는 6개월간 5도씨에 저장해 두고 3개월 뒤 필요할 때 꺼내서 우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누이 할 때 우리가 점진법하고 공부를 했죠, 그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배추 흰 나비 유충의 연기별 크기입니다. 자, L형은 아주 개미처럼 작죠. 그런데 색깔은 약간 흰색을 띠죠, 그죠? 자, 1행이 되면 약간 초록색을 띠고 3행은 초록색 띠고 4행, 5행입니다. 누에에서 우리가 자, 누이가 하루에 먹는 사료의 양이 자기 체중에 얼마를 먹는다 했어요? 체중만큼 먹는다 했고 바로 다 까먹어 버렸잖아. 그리고 누이에는 알에서 가장 자기가 비대했을 때 원래의 무게보다 몇 배 늘어난다? 다 했는데 봐라 조용하면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오랭 때 그 전에 먹었던 사료량의 전체 양에서 몇 프로를 먹는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패트리디시 직경 15cm, 높이 4cm 이용해서 연기별 적정 사육 충수를 이제 계산해 보니까 1, 2행 때는 20에서 250마리, 패트리디시 요 손바닥만 하죠, 그죠? 그 다음에 3, 4행 때는 25에서 50마리, 5행 때는 10마리에서 15마리,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번데기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애벌레가 자라서 오랭이 되면 번데기가 되기 위한 적당한 장소, 즉 외부의 천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를 돌아다닙니다. 참 웃기죠, 그죠? 이 미물인데 얘들이 천적이 있느냐 안 없냐 보고, 그리고 아까 습도가 유지되는 뒷면에 알을 놓고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적당한 곳을 찾게 되면 줄기나 잎 뒷면에 정착하여 실로 자리를 만들고 몸을 고정합니다. 그래서 고리처럼 생긴 발을 실에 고정시킨 다음에 여러 가닥의 실로 몸 중간을 두르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번데기는 오랭유충의 외 골격 안에서 형성된 외 가슴 부분의 외 골격을 찢고 나옵니다. 그래서 외 골격은 양말을 벗는 것처럼 수축되어 미끄러져 떨어진다. 단단하게 수축된 외 골격은 번데기 배 끝에서 발견되고 번데기는 실로 몸을 단단히 고정하고 있다. 모든 유충이 번데기로 변하면 사육통 내에 남아있는 배설물하고 기주식물을 버리고 깨끗하게 유지를 해주고, 번데기가 될 때는 보통 녹색으로 됩니다. 그래서 모두 녹색이 되지는 않지만 거의 된다. 번데기 색은 빛, 주변의 색, 먹이 색깔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호랑나비의 경우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거친 정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기도 한다. 패트리디시 내에서 번데기가 된 개체는 그대로 우화하도록 두면 패트리디시 내부 공간이 작을 때는 성충이 되더라도 날개를 제대로 못 편다. 그래서 기형이 발생할 수 있다, 그죠? 또한 패트리디시와 같이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는 배추 흰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와서 자꾸 올라가기에는 미끄럽기 때문에 날개를 말리려 올라가다 떨어지고를 반복하다가 기형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요. 따라서 우화하기 쉽도록 우화대를 만들어서 그곳에 접착제로 자연 상태의 용화 자세와 비슷하게 붙여주거나 그림같이 대형 스태퍼를 우화대에 박아서 그 사이에 번데기를 한 마리씩 넣어줌으로 우화율을 높인다. 대량 사육 시에도 번데기 보호를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주의할 게 있는데요. 실 부분에 물을 적셔서 부드럽게 한 후에 떼어내기도 되지만 면도칼 같은 것으로 실 부분을 주의하면서 잘라내면 쉽게 번데기를 수거할 수 있다. 요겁니다. 자, 배추 흰나비 번데기 관리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테플러 이렇게 찍어놨죠, 그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충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자연계에서는 용화한 지 10월 정도 지나면 나비가 돼서 나오지만 25도씨 사육실에서는 약 일주일 정도 후에 우화를 합니다. 그래서 번데기 껍질을 뚫고 나온 나비는
혈액을 날개로 보내서 굳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피를 이제 날개로 보내니까 날개에 힘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날개짓을 나중에 합니다. 자, 그리고 우화를 시작하면 먼저 머리 쪽에 껍질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머리와 앞다리가 먼저 나온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아한 나비는 거친면이 있는 곳을 만들어주면 기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충 때 필요 없는 불순물은 배설합니다. 이렇게 성충이 되었을 때 보면 하얗거나 약간 까무잡잡한 흰색이 받친 그 냄새도 좀 나는 게 있어요. 이 똥을 배설하는 겁니다. 그 번데기 때 안에 몸에 축적되어 있는 것을 이럴 때 불순물이 배출을 하는 거예요. 자, 날개를 펴는데 15분, 굳는데 한두 시간이 소요되고요. 날개가 완전히 굳으면 꿀을 빨기 위해서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먹이를 발견하면 나비는 대롱 모양의 주둥이를 쭉 펴서 꿀을 빨아먹고요. 배추 흰나비는 우화 후 2, 3일 안에 교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에 산란할 수 있는 먹이 식물을 준비해야 한다. 우아나비는 우아 당일은 그다지 날지도 않고 먹이도 찾지 않지만 다음 날부터는 꽃이나 물을 찾아 다니는데 실내 사육에서는 꿀물이나 20% 설탕물, 아까 10%도 만들어줬지만 여기에서는 20% 설탕물을 공급해 주거나 꽃이 핀 화분을 넣어줘서 헌밀하게 한다. 물을 먹였을 때보다 꿀물을 먹였을 때 성충의 생존 일수도 길어지고 산란수도 많아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꿀물 말고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하면, 꿀은 비싸잖아요, 그죠? 하면은 더 좋겠다. 배추 흰나비 암수는 날개 색과 무늬의 차이로 구별이 가능하고, 암컷은 앞날개 중심에서 기부에 걸쳐서 검은색 비늘이 펼쳐 있고, 무늬도 수컷에 비해서 발달해 있다. 배 부분이 더 통통한 특징이 있고, 또한 암컷은 앞날개에 검은 점이 2개가 있다, 그죠? 수컷은 1개만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1개만 있는 것이니까 수컷이고 2개 있으니까 암컷이 되겠죠. 그래서 수컷과 암컷의 차이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배추나비까지 했고, 벌도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건의 있으면 하세요.